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90% 이상은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한국이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상하이, 벤처 제조 쪽은 이제 선전 쪽이 뒤에 나온 도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 페페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KBS의 중국 부동산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KBS 다큐멘터리는 잠깐 잊고 진짜 객관적으로 중국 부동산 이슈가 한국 부동산 이슈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좀 양이 많다면 많고 해서 제 나름대로 좀 어떻게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영상 하나에 다 못 담으면 뒤로 좀 남겨서 영상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한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와 시장이 때때로 그 대척점에 쓰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 균형감에 대해서 서로 가지는 그 감이 한국하고 중국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으로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무게감과 의미가 한국과 중국이 다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자꾸 문제 있다, 뭐 버블 있다, 혹은 서양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문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중국 부동산 문제가 뭐냐, 그것을 4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4가지 구성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 메커니즘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해외 생활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결국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는 전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전세라는 거는 전 세계에 거의 다른 나라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에 이 돈을 이용을 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적합한 방식인데요. 당연히 중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다 이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서울 지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려오려고 하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서울이나 혹은 수도권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모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90% 이상은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그것도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몇 개 핫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종종 언급하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한국이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강남 집값입니다. 강남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면 거기 안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강남의 밸류가 더 높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비슷한 급의 다른 신도시들을 갖다가 계속 건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실패합니다. 강남도 사실 60, 70년대에는 신도시로서 개발을 했었고 그 이전에 한국의 부동산의 중심은 강북이었습니다. 강남이 많은 경쟁 우위를 가져가다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강남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특이하게도 부동산 시장 구조가요, 사다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은 B지역을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B지역은 절대로 C지역을 못 뛰어넘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계층식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C지역에 사시는 분이 야, 우리 동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일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올랐다 라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 B지역에 혹은 A지역에 굉장히 시설이 좋은 신축 단지가 들어가서 분양이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격이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A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서 B지역을 추월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A지역이 올라가니까 A지역이 B지역에 영향을 주고 B지역도 올라가니까 B지역이 C지역에 영향을 주고 약간 이런 식의 구조가 한국에서는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방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오는 수요가 아니라 농촌 지역이나 아주 소도시 지역의 사람들이 인근 대도시로 오면서 발생하는 수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왜 대도시로 오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시에서 집을 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려고 하느냐, 가령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던 농촌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 중국 돈으로 1200위안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도시에 와가지고 몸으로 그냥 때우는 일을 하면은요, 그 2배, 3배를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수입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가지고 자기가 후쿠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것이 지금 중국 전체 농촌에서는요 굉장히 유행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행을 하냐면요,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조금 안 좋게 봅니다. 너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도시에 가서 돈을 안 벌어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가서 4년에서 6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선 이제 농촌에 와서 집도 고치고 아니면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더 좋은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농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또 서로 자극을 받고, 그래서 도시 지역에 가서 도시에 완전히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도시 지역에서 내가 몇 년 정도 돈을 벌려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호구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에서 돈만 버는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의 곳곳에서 염가 노동력을 제공을 함으로써 중국 도시 발전이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공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농촌에 남겨놓고 1년 내내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춘절 때 돌아가서 만나고, 그러면은 도시 지역에서 젊은 부부가 돈을 아끼려고요, 정말로 허름한 데서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데서 두 부부가 생활을 해요. 그것도 이제 독립된 공간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런 데에서. 그러면서 가끔씩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 애는 또 애대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고, 이런 것들이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도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농촌으로 왔다. 그러면 큰 돈이 되죠. 그 돈을 가지고선 결국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으로 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느껴버리는 겁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거를 돌아와서 자기 자식을 바라봤을 때에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농민공 중에 다시 농촌으로 복귀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임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큰 불만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의 중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엄청난 수의 농민공들이 후쿠오가 없기 때문에 도시화율 지표에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 와서 집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집 하나에 6명 이상씩 사는, 그것도 굉장히 염가형 그런 집으로 몰려들어서 엄청난 임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부동산들이 따로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는 한국 분들이 어지간해서는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자면요. 주성치 감독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던 쿵푸 허슬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굉장히 허름한 동네가 나오잖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은 허름한 데 살지만 바로 옆엔 또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민들이야 농민들이라고 치고 그럼 소도시 사는 사람들은 왜 걔네도 대도시에 오려고 하느냐. 자, 중국에 성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성 하나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만 합니다. 남한 만 한데요. 땅덩이는 더 크죠. 그런데 그 안에 대도시가 1개 또는 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땅이 비어 있어서 농촌이거나 아니면 몇 개의 소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 말고 소도시에서 자기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소도시 사는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대도시에 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소도시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가는데 대도시가 발전하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의 격차라는 게 굉장히 벌어져 버려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있는 소도시도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좀 먹혔지만 지금은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로 현격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제가 조그만 노력을 더 하면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평생을 이 작은 도시에서 사느냐 아니면 대도시에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특히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요, 그 대학 다니는 동안 대학생 후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대도시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서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발전을 하고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고 내 자녀 2세에게 더 좋은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런데요. 대도시에서 출생한 친구가 있고 소도시에서 출생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요. 둘이 성적이 똑같아도요. 대도시 출신에 있는 친구가 자기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얘기인데요. 제일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후코를 기준으로 티오를 짜요. 근데 베이징 후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만 괜찮아도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교도 베이징 후코를 가진 친구가 갈 때는요, 다른 지역 친구들이 갈 때보다 훨씬 더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불만이고 베이징 사람들은 베이징 사람대로 불만이죠.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놈들이 다 와서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또 불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 순서로 가나다 순으로 번호가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중국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후코 기준으로 자기 대도시 출신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장 부반장이 또 뽑힐 때 앞 사람들이 유리한 게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공산당원으로 들어갈 때도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이 후코라는 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우선 다 때려 부시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내 세대에서는 내가 이 대도시의 후코를 따는 것까지 내 자녀는 대도시 애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크게 해주자. 자,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부 소도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그 대도시에서 계속 남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소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왜일까요?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중국 사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 친구들은 소도시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대도시에 가가지고 발전해서 고생해서 막 치열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소도시에서 살면은 이 친구가 비록 대도시 생활을 안 할지언정 평생 동안 집 걱정, 먹을 거 걱정, 돈 벌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도 다 보장이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굳이 대도시에서 아동바동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20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한국에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은 있는데 남아있을 때에 경쟁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제로 베이스고 나는 실력으로밖에 승부할 수 없다. 나는 아싸리 다른 나라를 가버리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자기가 털을 잡고 내가 여기서 한번 새롭게 내 인생을 읽어보자,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분들인데,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매도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과 무슨 일만 생기면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너무 사람이 옛날에 집중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 문제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조금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을 거대한 사회적인 역량이다, 에너지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자,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양에 차이나 이코노미 쿼털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편집장을 하시는 분이 아서 크레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 경제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회 경제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냥 단순히 도시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건설붐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도시발전의 3단계 모델 중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 자석 단계라고 그래서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도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자석처럼 농민들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건설 열풍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드니까 일할 때, 잠잘 때가 필요하겠죠. 근데 건설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무슨 능력이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생산 효율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스마트 시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경쟁 우위를 갖는 도시가 되는 거래요. 자, 예를 들어서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입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가 됐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또 특출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의 지금 대도시들은 누가 먼저 스마트 시티 단계까지 도달하느냐, 이런 거를 두고 좀 경쟁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윤곽이 나온 데는 금융 분야의 상하이, 벤처 제조 쪽은 이제 선전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윤곽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을 시사하느냐면요,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이런 대도시로 몰려드는 수요를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적으로 육성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A 지역보다는 B 지역이 좀 더 좋고 B 지역보다는 C 지역이 더 좋고, 이렇게 딱 계층이 굳어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온 도시가 앞에 나온 도시를 앞지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베이징, 상하이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티엔진이죠. 티엔진이 원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로 베이징, 상하이 다음이었어요. 근데 티엔진은 10위권 안에 들락말락합니다. 오히려 광저우하고 션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도시 안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구가 절대 강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원구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더니 너무나 좋아져요. 그래서 강남구를 앞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크기만 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가진 강점이 뭐죠? 중국은 규모가 크고 일당 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도시 발전을 시키냐면요, 누적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도시가 새롭게 어떤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걸 보고를 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모델이 중앙에 누적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멀리 B 도시가 새로 건설이 되면은 A 도시에서 했던 이게 있는데 이게 너한테 적합할 것 같다, 한번 해봐. 자, 그러면 B 도시는 자기 역량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누적된 거를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도시가 전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 최초로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소득 수준하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것들이 B도시에도 적용을 할 만하다. A도시의 그 성과를 그대로 B도시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도시에서 했는데 거기서 또 장단점이 있겠죠. A도시는 A도시대로 계속 장단점이 쌓이겠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러다가 나중에 C도시, D도시에서 하다가 E도시까지 가면은요, A하고 B에서 했던 거는 이제 안 하고 C나 D가 했던 거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을 계속 누적시키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도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생활 편의성이나 인프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원래 대도시에서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 생긴 도시를 무시하죠. 그거는 이제 인지상정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보신다면 눈에 띌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나 거기에 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구도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가는 사이에 그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고 힘들어요. 그런데 봤더니 저쪽에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시안이 집값도 싸요. 그런데 새로 신도시도 많이 짓고 그 안에서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물가 수준도 나쁘지가 않고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는 도시랍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은 괜찮나 봤더니 시안에 있는 전국적인 좋은 대학교가 많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서 살지 않고요, 그냥 시안 가서 평생 살면 됩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내가 서울에 안 가면은 어디 가서 살아도 나중에 이게 좀 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나 평생 시안에서 산다. 시안에다 다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고 거기 후커우를 따고 거기서 쭉 나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이제 도시에 사람이 집중하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느냐, 요거를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구조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많은 한국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 주재원도 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기업 주재원 분들도 잘 모르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저처럼 아예 중국 사람들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별로 볼 기회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5초만 투자를 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